안녕하세요. 저는 위덕대학교 여경환 교수입니다. 본 수업의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이며 존 롤스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수업은 먼저 사회 정의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 사회 정의론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학문적으로는 사회 정의론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은 한때 한국 사회의 신도림을 일으켰던 하버드대 정치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책입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수십만 부 팔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2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만큼 정의라는 화두는 우리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정의론을 논하고자 합니다. 정의는 과거 복수의 개념에서 공정의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즉, 저스티스라는 것이 과거에는 본인이 당한 불의에 응징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공정, 즉 페어니스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정의론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결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19세기의 공리주의적 정의론이 첫 출발점이었다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20세기 후반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있고 21세기를 넘어가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의라고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론은 크게 이 3단계의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 먼저 공리주의 관점의 정의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리는 한자 그대로 이익에 힘쓴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뤄낸 공적, 성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최종 파이가 커지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정의라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벤담은 그 유명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느낀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곧 정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성 있는 행복을 가져다 줄 때 그것이 곧 정의라는 것입니다. 벤담이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다면 같은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고 그 쾌락 중에서도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간이 느끼는 쾌락은 정신적인 요소가 많기에 돼지가 느끼는 쾌락보다 더 공리적이다. 즉, 더 유용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공리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던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식인 사건, 즉 사람이 사람을 먹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재판은 세간의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4명의 영국인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해 표류하던 중에 배고픔을 참지 못한 3명이 시들시들 죽어가던 한 명의 젊은 남자를 산채로 잡아먹은 사건으로 미노네트호 사건으로 불립니다. 4명 모두 죽을 상황에서 1명을 희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3명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들 3명 중 1명이 자신들이 시긴했다는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 결국 검찰의 기소로 살인에 적극 가담한 2명이 교수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당시 여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마음이 없었던 정부의 생각 등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2사람은 수감 6개월 만에 석방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공리주의가 지배하던 시대로
그래도 4명 죽는 것보다 1명 희생해서 3명이 살았으니 다행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위의 미녀네트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시긴을 함으로써 3명이라도 산 결과가 정의롭다고 보는가요? 공리주의자는 결국 다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만 죽었으므로 이것이 곧 정의롭다로 보는 것인데요. 이를 반대하는 그 어느 누구는 누구한테 시긴을 할 권리를 주었는가? 설사 4명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할 것입니다만 적어도 공리주의자들은 어차피 4명 죽는 것보다 3명이라도 살았으니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정의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존재합니다. 우선 의무론적 정의론을 주장하는 칸트는 공리주의자가 주장하듯 쾌락의 극대화가 정의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공리주의적 정의론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칸트는 정언명령, 즉 바른 이야기 명령을 통해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입장이기에 쾌락이 증가하는 것이 정의라는 공리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앞의 미녀네트호 사건을 적용한다면 칸트는 자신들이 살고자 동료를 죽인 중이고 시긴을 하는 그 행위는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자유주의적 정의론자인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은 아무리 전체의 쾌락이 커진다 한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유주의적 정의론자들은 살해당한 그 1명의 동료는 생존할 권리와 생명권에 대한 자유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쾌락의 합이 곧 사회 전체의 쾌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리주의를 반박합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이야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 철학자 존 롤스인데요. 존 롤스에 대한 설명 없이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정의론에 대한 존 롤스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정치 철학만 40년을 가르치며 오로지 정의론에 대해서만 연구했던 존 롤스는 그가 죽기 2년 전인 1999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예술훈장을 받을 만큼 정치 철학에 대한 그의 업적은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 클린턴은 존 롤스는 거의 혼자 힘으로 정치와 윤리 철학을 되살렸다고 이야기하며 존 롤스를 추켜 세웠습니다. 특히 그가 1971년 출간한 A Theory of Justice, 즉 정의론은 20세기 명저의 반열에 올라 있으며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필독서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존 롤스는 자유를 강조하며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곧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쾌락의 총합만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 즉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존 롤스는 닫힌 사회를 가정하며 그 조건 하에서 질서정연한 사회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외부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순수한 공간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존 롤스는 그림에서 보듯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근원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수립해야 하는 규칙은 이러한 뿌리 깊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존 롤스는 결국 정의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보았고, 그래서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존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며 두 가지 중요한 공정의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배일입니다. 먼저 원초적 입장은 말 그대로 인간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의 상태로서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롤스는 이 원초적 상태를 상정함으로써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은 그 원초적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상호 무관심하게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꽤 어려운 말인데요. 어떠한 편파적 판단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의로움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의 배일을 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지의 배일, 즉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지의 장막에서 주로 드는 예시는 사람들에게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어떻게 생겼고 재산은 어느 정도 가졌는지 등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고, 자신이 어떤 조건을 타고난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무지의 배를 쓰고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존 롤스는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두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자유를 누리되 그것은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허용 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는 차등의 원칙이고 또 하나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나 그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의 이익을 받도록 할 때 그것이 곧 정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평등은 허용하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일 때 허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존 롤스가 주장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우연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신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롤스는 평등적 자유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단 롤스는 결과적 평등, 즉 최종적인 결과가 평등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존 롤스 정의론의 대표적 개념으로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하되 그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최대 이익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자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시킨다는 조건 하에서만 행운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억대 연봉의 직원을 스카우트 해왔는데 그 직원으로 인하여 조직의 수익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스카웃된 직원이 없을 때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던 직원의 임금이 높아질 때 직원들 간 임금의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곧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대표하는 학자로 미국의 하버드대 정치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을 들 수 있습니다.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롤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샌델은 먼저 롤스의 무연고적 자아를 비판했습니다. 즉 자신의 주관적 상황을 모른다는 가정인 무연고적 자아는 비현실적이며 인간은 환경, 역사, 사회 등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며 그 안에서 자리 잡고 관계하는 현실적 자아라고 주장합니다. 샌델은 롤스의 무지의 베일도 비판했습니다. 무지의 베일은 정의의 원칙을 합의함에 있어 합의 당사자들이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자신이 속한 계층, 성별, 인종, 자연적 재능 등의 주관적 가치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샌델은 이러한 무지의 베일 상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샌델은 또한 롤스의 중립성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적이기 어렵고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존 롤스 등과 같이 중립성과 절차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도덕적, 종교적 논쟁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방임적 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샌델은 사회라는 것은 공동체에 헌신하는 시민적 덕성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좋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전통, 관습, 문화, 규범 등의 영향을 받으며 독특한 가치관과 정서를 형성하는 존재로서 공동체 내에서 연대와 협력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좋은 삶을 지향하는 특정의 관점을 가져야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샌델은 먼저 연대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자신에게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전통이나 정체성을 충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자유를 강조하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자유주의적 정의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샌델은 현대의 일본인들은 태평양 전쟁 때 자신의 선조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후손들은 그 선조의 혜택을 받으며 그들이 속해 있는 현재의 공동체가 그들 선조들의 역사로부터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샌델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음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샌델은 만약 조음의 의미에 대해 논의가 없다면 자유주의자인
샌델은 만약 조음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자유주의자의 중립성 주장대로 흑인의 인권운동과 나치주의자의 거리 행진을 모두 승인해야 하는 꼴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샌델은 어떤 것이 더 가치로운가라는 특정의 관점을 갖고 바라봄으로써 나치주의자의 행진을 막을 도덕적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자유주의가 개인의 권리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로 여기는 반면 샌델은 공동체주의로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시민적 덕, 즉 옳은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샌델은 사고실험, 즉 생각실험을 제시하면서 이 실험을 통해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폭탄을 제거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테러 용의자 혹은 그의 자녀를 잔혹하게 고문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고문을 통해 수백만의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논의하며 공리주의적 시각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자살, 장기 매매, 안락사,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며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후손들은 사과해야 하는가 아니면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를 논의하며 역시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비판했습니다. 모두 정의론의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 볼 주제입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존 롤스와 샌델의 정의론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존 롤스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다면 샌델은 해당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롤스가 공정성과 권리를 주장했다면 샌델은 연대 책임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롤스는 가치 중립, 객관성을 강조한 반면 샌델은 적극적 가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정의론의 관점으로 우리 근대사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의로움에 대한 논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 그림은 노상 알현도라고 불려지는 그림으로 노상,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알현, 즉 지체 높은 사람을 찾아 인사드린다는 뜻입니다. 잘 모르는 처음 뵙는 양반에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따른 인간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백정은 조선시대 가축도사를 직업으로 삼아 생활하던 천민계층으로 천민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제도가 없어진 뒤에도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이 백정이 약 40만 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이들은 조선시대 내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호적에도 등재되지 않은 물건, 재산으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그래서 그들은 일제강점기 접어들어서야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대접받았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래서 이들이 일부 뜻있는 양반과 함께 형평사를 설립하고 실질적 신분 해방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여기서 모욕적인 칭호는 백정을 의미하는 거죠.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의 주지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1920년대 일제가 한반도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입학시킬 때 양반, 평민, 노비의 구분 없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시키자 경북 예천의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 현대판 데모를 한 사건을 알고 있는가요? 양반들은 어찌 양반과 백정이 한 교실에 앉아 수업을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는 반상의 도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에 진압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조선은 지독할 정도로 철저한 차별적 신분 제도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왕조국가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꽤 도발적인 토론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한말 조선이 무너지고 일제가 조선을 점령했을 때 조선인들의 행복의 총합이 더 높아진다면 그것은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표들은 일제시대가 조선시대 말기보다 더 살기 좋아졌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의 수, 범죄의 수 등을 제시하면서 이들 지수가 모두 구한말기보다 일제시대가 더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제강점기가 구한말 조선 사회보다 더 정의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만약 벤담의 주장대로 일제강점기 백성들이 구한말 조선 백성보다 그야말로 더 높은 수준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렸다면 우리가 일제에 점령당한 것은 정의로운 것일까요? 아닐까요? 샌델의 공동체적 정의론의 관점에서는 조선이라는 공동체가 없어진 이상 아무리 조선인의 행복도가 높아졌다 한들 정의롭다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볼 일입니다. 1894년 가보개혁을 통해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노비와 백정 등 천민들의 신분이 실질적으로 해방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구한말 조선과 일제강점기를 동시에 경험한 천민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일제강점기가 구한말 조선보다 더 정의롭다고 인식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들 천민의 입장에서 정의로움을 판단한다면 구한말 조선 시기와 일제강점기 중 어느 시대가 더 정의로울까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또 다른 논의를 해보죠. 여기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한일 합방이 된 1910년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A는 열심히 일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에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B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만 35세가 된 1945년 해방된 나라에서는 국가가 이들 A와 B로부터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정의로울까요? 아니면 A와 B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을까요? 어느 것이 정의로운 판단일까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이상 A와 B의 재산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열심히 일한 A의 노력은 한국이라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정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판단해 봅시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